화려한 무대 뒤 트로트 경영 대회에 참가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대회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도 노래 부르러 왔어요. 여기 아무나 오는 곳 아닙니다. 여기는 직업, 나이, 성별 상관없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곳 아닌가요? 가은은 기가 죽었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22번 이가은 씨 들어오세요. 가은은 경호원을 뿌리치고 무대로 뛰어갔어요. 새벽이 또 먼저 와서 내 어깨를 깨우네. 젖은 빨래 한가운데 울음도 같이 마르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심사석의 지회장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전 아내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본 기가 막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인생 찐사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이 죄다 모였다는 소문답게 백화점 창립 기념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가 열린 본선 무대 안방은 이른 아침부터 후끈한 열기로 터져나갈 듯 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십 개의 화려한 조명들이 번쩍이며 무대 바닥을 오색빛깔로 물들이고 있었고 객석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웅성거림은 커다란 파도 소리처럼 공연장 전체를 흔들고 있었지요. 이 뜨거운 축제의 중심, 무대 바로 앞 가장 명당 자리에는 번쩍이는 안내판을 앞에 둔 심사위원석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맨 앞자리에 앉은 JN 엔터테인먼트의 강수혁 대표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무대를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어요. 날카롭게 날이 선 정장 차림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 참가자들의 노래를 평가하는 그의 눈빛은 매정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앞서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이 목청껏 노래를 불러보았지만 수혁은 냉정하게 서류철에 낙제점을 매기며 가차없이 탈락 번호를 눌러댔지요. 박자가 밀리고 감정이 과해요. 다음 분 오세요.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독설에 무대 위 참가자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내려가기 일쑤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견 작곡가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냐며 슬쩍 눈치를 주었지만 수혁은 대답 대신 차가운 시선으로 무대 뒤편을 응시할 뿐이었어요. 그의 가슴속은 벌써 5년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에 남들의 화려한 축제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무대 위 스피커에서 거친 기계음과 함께 웅장한 신호음이 울리더니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넓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128번 전북 남원에서 올라온 한가은 씨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채점 서류를 넘기려던 수혁의 굳은 손가락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한가은이라는 세 글자가 스피커를 타고 귓전에 박히는 순간 수혁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가 들고 있던 두툼한 결제 서류철이 손길을 빠져나가 바닥으로 힘없이 뚝 떨어지며 종이들이 사방으로 풀풀 날렸습니다. 주위의 스태프들이 놀라 서류를 주우려 허리를 숙였지만 수혁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멍하니 무대 중앙만을 바라보았어요. 하얀 조명 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고 무대 중앙에 우뚝 선 그녀의 얼굴이 커다란 전광판 화면에
가득 찼을 때 수혁의 눈동자가 터질 듯이 커졌습니다. 희미하게 주름진 눈가와 야윈 뺨, 하지만 수혁이 밤마다 꿈속에서 그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지요. 5년 전 시커멓게 불타버린 차 안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뼈가루로 변했다던 그의 아내 가은이 거짓말처럼 눈앞에 살아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도 안 돼, 가은아? 내가 왜 거기 있어 하는 가냘픈 독백이 흘러나왔어요.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덜덜 떨려 찌르르한 진동이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무대 위 가은은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상의를 차려입고 잔뜩 긴장한 듯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지요. 그녀의 시선이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는 수혁에게 닿는 순간 가은의 눈동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가은은 이내 입술을 질끈 깨물며 슬픔을 억누르듯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바로 그 순간 심사위원석 뒤편 어두운 통로에서 매서운 눈빛으로 무대를 감시하던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수혁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수혁의 동태를 살피는 비서실장의 음흉한 미소를 보는 순간 수혁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는 기적 같은 기쁨도 잠시, 5년 전 아버지가 제게 내밀었던 아내의 사망진단서와 조작된 장례식이 모두 잔인한 거짓말이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가은이 숨을 깊게 몰아쉬자 이윽고 가슴을 후벼 파는 애절한 색소폰 전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첫 소절을 떼는 순간 온 공연장 안은 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어요. 스물여섯 내 어깨에 짐이 왜 이리도 무겁니 웃어도 눈물이 먼저 먼 길이 나를 먼저 찾네 엄마는 말이 없고 아빠는 자꾸만 작아져 내 몫에 밥 한 술에도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면 왜 나를 붙잡았나요? 가은의 목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지난 5년간 홀로 삼켜내야 했던 피눈물과 한이 고스란히 엉겨붙은 절규였습니다. 낮게 깔리면서도 가슴을 찌르는 서러운 보이스에 객석 여기저기서 어르신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 시작했지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까다로운 음악 평론가조차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저 여자 목소리에 진짜 한이 서려있네. 이건 흉내낼 수 없는 소리야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에게는 그 노래가 자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아내의 피 맺힌 고발처럼 들렸어요. 가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조명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다가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릴 때 수혁의 가슴도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수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대로 한 걸음 내딛던 순간이었습니다. 심사위원석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건장한 방송국 경호원들과 스태프들이 다급하게 수혁의 앞을 가로막아 섰어요. 대표님,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이러시면 방송사고예요. 스태프가 수혁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만류했지만 수혁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대 위에서 외롭게 노래하는 가은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수혁의 거친 숨소리가 심사위원용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와 방송 시스템에 작은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무대 위 가은은 남편의 거친 반항을 눈길로 만류하듯
서글픈 눈빛으로 수혁을 지그시라 바라보며 마지막 고음을 애절하게 뽑아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천둥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가은은 수혁을 향해 아주 짧은 눈인사를 남긴 채 무대 뒤편 어두운 망 너머로 다급히 걸음을 옮겨 사라져버렸습니다. 멀어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수혁은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어야만 했습니다. 가은이 무대 뒤편의 어두운 망 너머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순간에도 수혁의 귓가에는 여전히 아내의 애처로운 노랫가락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온몸을 뒤흔들자 수혁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방송국 스태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가은이 사라진 무대 뒤편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무대 조명 뒤편의 대기실 복도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수많은 참가자가 뿜어내는 땀 냄새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수혁은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눈가로 흘러내리는 것도 모른 채 미친 사람처럼 이 방 저 방 대기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가은의 이름을 나직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스태프들이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난데없는 소동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터주었지만 수혁의 눈에는 오직 아내의 야윈 뒷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어요. 복도 끝 비상구 계단까지 단숨에 달려가 철문을 쾅 열었지만 차가운 시멘트 계단 위에는 정적만이 덩그러니 감돌고 있어 수혁의 입술을 바르르 떨리게 만들었답니다. 가은을 놓쳤다는 절망감에 수혁이 힘없이 돌아서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모퉁이에서 조그만 꼬마 아이 하나가 툭 튀어나오더니 미처 멈추지 못하고 수혁의 단단한 다리에 쿵 하고 부딪히고 말았지요. 작은 가방을 메고 있던 아이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리놀륨 바닥 위로 엉덩방아를 찌우며 뒤로 훌쩍 넘어졌어요. 수혁이 깜짝 놀라 허리를 숙이며 아이를 붙잡으려는데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여느 아이들처럼 자지러지게 우는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살 남짓되어 보이는 가냘픈 여자아이였는데 조그만 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꽉 쥐어짜며 목구멍으로 거친 숨을 헉헉 몰아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의 입술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퍼렇게 질려가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려 수혁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수혁이 웅크린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리며 무릎을 꿇자 거칠게 흔들리던 아이의 옷매무새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가 툭 튕겨나왔어요. 아이의 가슴팍 위로 떨어진 것은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은목걸이 펜던트였는데 그 모양을 확인한 수혁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낡아서 빛이 바랜 펜던트 틈새로 손때가 묻은 은반지 하나가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과거 차가운 옥탑방 단칸방에서 수혁이 길거리에 은 조각을 직접 갈고 닦아 가은의 가냘픈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은빛 커플링 반지였습니다. 수혁은 눈앞이 아찔해져 손끝을 벌벌 떨며 그 반지를 만졌고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심장으로 들어와 박히는 것만 같았지요. 수혁이 거친 숨을 내쉬며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이번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전율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과 오뚝한 콧날, 그리고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의 모양새까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 닮아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는 수역에 타는 듯한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가냘픈 손으로 수역의 정장 깃을 꼭 쥐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저씨, 울 엄마 알아? 울 엄마 노래 끝났는데 아이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에 수역의 눈가 가득 뜨거운 눈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가 바로 가은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내 핏줄이자 내 친딸이라는 무서운 확신이 가슴을 집어삼켰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다급하게 울리더니 가은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비명을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가은은 수역의 품에 안겨있는 겨울이를 보자마자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수역을 거칠게 밀쳐내며 아이를 제 품으로 낚아채듯 빼앗아 안았지요. 내 아이 손대지 마. 당신이 뭔데 내 딸을 건드려. 가은은 아이를 품에 꼭 안고는 덫에 걸린 들짐승처럼 잔뜩 날을 세운 채 수역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수역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가은의 떨리는 어깨와 퍼렇게 질린 겨울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가은의 눈가에도 이미 참았던 눈물이 고여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두려움으로 복잡하게 일렁이고 있었답니다. 수역이 가까스로 한 걸음 다가가 가은의 가냘픈 손목을 움켜쥐며 끓어오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은아,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내 딸 맞잖아. 수역의 손등에 핏줄이 붉게 돋아났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갈구하며 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은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수역의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당신 같은 재벌 도련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애니까 당장 비켜요. 그녀의 모진 말과 달리 가은의 눈빛은 복도 저편에서 서성이는 강 회장의 검은 양복 무리들을 향해 극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가은은 가슴을 쥐어짜는 겨울이를 더 꽉 껴안고는 수역이 다시 잡을 새도 없이 비상구 철문을 밀치고 어두운 계단 아래로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쾅 닫힌 철문 앞에서 수역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아내의 겁에 질린 눈빛과 복도를 서성이던 아버지의 사냥개들을 떠올린 수역의 눈빛이 이내 서늘한 분노로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쾅 닫힌 철문 앞에서 수역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통곡을 삼켜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슬픔도 잠시 아내의 겁에 질린 눈빛과 복도를 서성이던 아버지의 사냥개들을 떠올린 수역의 눈빛이 이내 서늘한 분노로 차갑게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년 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수역은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름표를 끔찍하게 여기던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지태 회장의 집무실은 늘 숫자와 계산서로 가득했고 그 안에서 오가는 대화는 사람보다 돈이 먼저였죠. 수역이 26이 되던 해 강 회장은 아들을 불러 정략결혼 상대의 사진을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이 집안 딸이다. 백화점 지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다음 달까지 상견례 잡아. 수역은 사진을 내려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회장님 계산기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기도 전에 강 회장의 손바닥이 수역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집무실 안에 날카롭게 울렸고 수역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수역은 고개를 다시 똑바로 들었어요.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날 밤 수역은
양복 대신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본가를 나섰어요. 등. 뒤에서 강 회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수혁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혁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텼고 밤이 되면 지하철역 앞 작은 공터에 기타 케이스를 펼쳐놓고 버스킹을 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던 어느 날 수혁이 손이 곱아 기타줄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때였어요. 누군가 다가와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슬그머니 케이스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수한 옷차림의 처녀 하나가 수줍게 웃고 있었어요. 가은이었습니다. 노래 좋아요. 손 시리겠다. 이거라도 드세요. 수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캔커피를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며칠 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은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타났어요. 어떤 날은 캔커피였고, 어떤 날은 따뜻한 호빵이었고, 또 어떤 날은 시장에서 사온 통닭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와 수혁의 아르바이트 퇴근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강수혁 씨 1호 팬 할래요. 가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던진 그 말에 수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들어간 옥탑방은 한 칸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 두 채를 겹쳐 덮어야 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가은은 매일 저녁 좁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쌈을 싸 밥상을 차렸어요. 수혁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가은은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밥상 앞으로 끌어다 앉혔습니다. 오늘도 많이 추웠죠? 얼른 먹어요. 수혁은 그 작은 밥상 앞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사는 냄새를 느꼈어요. 어느 날 수혁은 길에서 주운 은 조각을 손수 갈고 다듬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은 줄로 모양을 잡고 광을 냈어요. 완성된 것은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반지 2개였습니다. 수혁은 옥탑방 작은 평상에 가은을 앉히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평생 이거 하나만 보고 살게. 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수혁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가은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어요. 며칠 뒤 병원에서 받아온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가은은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배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수혁이 퇴근하고 돌아오자 가은은 그 종이를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기 생겼어요. 수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은을 와락 끌어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꼭 행복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가은은 수혁의 품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옥탑방 작은 창문 너머로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을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있었어요. 옥탑방 건물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어 옥탑방 창문을 향해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사진을 확인하고는 휴대폰을 들어 짧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여자랑 같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잘했다. 곧 정리하지 통화가 끊기고 검은 세단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옥탑방 창문 안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에게 허락된 마지막 행복이라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었어요. 수혁은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없었습니다. 옥탑방 좁은 방 안에는 가은 혼자 남아 있었어요. 가은은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굵은 빗줄기가 사정없이 두드려대고 있었고 가은은 불러오는 배를 한 손으로 쓰다듬으며 수혁이 돌아올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소리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한꺼번에 계단을 올라오는 듯 쿵쿵거리는 진동이 옥탑방 바닥까지 전해져 왔어요. 가은이 보리차 주전자를 내려놓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말이. 낡은 옥탑방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고 그 한가운데로 검은 우산을 접으며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지태 회장이었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서 굳은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등 뒤는 이미 좁은 벽에 닿아 있었어요. 강 회장은 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돈다발을 가은의 발치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지폐들이 좁은 방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어요. 이 돈 받고 당장 꺼져라.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지란 말이다. 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수혁 씨 아내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강 회장의 시선이 가은의 배로 향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아내, 내까지 천한년이 감히 누구 핏줄을 더럽히려고 들어? 어서 끌어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내 둘이 다가와 가은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가은은 몸부림쳤지만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가은은 끌려가지 않으려 발끝에 힘을 주며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강 회장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두 손은 여전히 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까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수혁 씨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강 회장은 화가 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흐느낌과 뒤섞여 갈라졌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가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가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얼른 저 아이 끌고 나가. 나머지는 알아서들 처리해. 사내들이 가은을 양쪽에서 부축하듯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은은 마지막으로 발버둥을 치며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가락 끝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가은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가은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옥탑방을 돌아보았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리차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수혁이 돌아오면 마시려고 끓이던 그 차였습니다. 그리고 가은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목걸이, 그 끝에 매달린 펜던트 안에는 수혁이 끼워주었던 은반지가 고이 들어 있었어요. 가은은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한 손으로 목걸이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수혁 씨, 미안해요. 가은의 작은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어요. 잠시 후 옥탑방 아래 골목에서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검은 세단의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리더니 빗속을 가르며 빠르게 멀어져 갔어요. 강 회장은 떠나기 전 부서진 문짝을 한번 흘끗 보더니 부하 하나에게 낮게 지시했습니다. 원래대로 고쳐나 흔적 남기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강 회장도 우산을 펼쳐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옥탑방은 다시 텅 빈 채 빗소리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수혁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휘파람을 불던 수혁의 걸음이 문 앞에 다다르자 뚝 멈췄습니다. 문짝이 미세하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었지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감쪽같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수혁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어요. 가은아, 나왔어.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는 다 졸아붙은 보리차 주전자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매캐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가은아? 수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수혁의 눈에 방바닥 한쪽에 어지럽게 흩어진 지폐 다발이 들어왔습니다. 수혁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아. 가은아, 어디 있어? 수혁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계단을 뛰어 내려갔어요. 빗물이 고인 골목길을 맨발로 헤매며 가은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가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빗줄기만이 텅 빈 골목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비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도 수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비가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데도 수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가은이 끌려간 곳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외딴 폐창고였습니다. 검은 세단에서 끌려 내려진 가은은 녹슨 철문 안으로 떠밀리듯 들어섰어요. 창고 안은 곰팡내와 먼지 냄새가 진동했고 깨진 창문 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바닥 한쪽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가은을 구석 자리에 앉히고는 문 밖에 보초를 세운 채 자리를 떴어요. 가은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려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싼 채 한참을 떨고 있던 가은의 눈에 어두운 창고 천장 틈으로 가느다란 빗줄기가 새어드는 것이 보였어요. 가은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이 지났어요. 창고에 갇혀 지내는 동안 가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늑수그레한 감시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노인이었는데 가은이 배를 움켜쥐고 끙끙 앓던 어느 밤 그 노인은 슬그머니 약봉지 하나를 건네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즉 가은은 그 말 속에 숨은 작은 동정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은은 그날부터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고향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뱃속 아이 이야기까지. 노인은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어요. 노인이 깜빡 졸음에 빠진 틈을 타 가은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고 한쪽 깨진 창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은은 숨을 죽인 채 그 창문으로 다가가 깨진 유리 조각을 손수건으로 감싸 조심스럽게 틀을 넓혔습니다. 손바닥이 베어 따끔거렸지만 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창문을 빠져나온 가은은 캄캄한 들판을 향해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온 몸으로 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은은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가은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어둠 속을 헤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가은은 낯선 시골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채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은 가은은 마침 도착한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행선지도 모른 채 그저 멀리, 더 멀리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가은이 정착한 곳은 연고 하나 없는 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가은은 미혼모 보호시설의 문을 두드렸어요. 시설 관계자가 사정을 묻자 가은은 눈물을 삼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냥 이 아이만 무사히 낳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가은은 몇 달 뒤 딸을 낳았어요. 작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가은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수혁의 눈매와 콧날을 그대로 빼닮은 것을 발견하고는 한참을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가은은 아이에게 겨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계절처럼 춥고 시린 시간을 견뎌내고 태어났다는 뜻이었어요. 한편 가은이 사라진 그날 밤 이후로 수혁은 미친 사람처럼 가은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가은이 다닐 법한 거리를 매일 밤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에서도 가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혁은 그 후로도 몇 주를 더 가은을 찾아 헤맸지만 가은의 흔적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혁은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제껏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고 아버지는 이상하리만치 화도 내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내가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마 이 한마디만 했어요. 그리고 몇 일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수혁을 본가로 불러들였습니다. 수혁이 응접실에 들어서자 강 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수혁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수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서 나온 것은 교통사고 현장 사진과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린 차량이 찍혀 있었어요.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신원미상의 사고가 났는데 차량 소유주를 추적하다 보니 한가은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구나.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다. 안타깝지만 가은이가 맞아. 수혁의 손에서 서류가 툭 떨어졌어요. 수혁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가은이 아무 연락도 없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도 이상했고 그리고 갑자기 죽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그제서야 강 회장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다. 처음부터 네가 재벌이세인 걸 알았던 게야. 그래서 나에게 돈을 달라고 협박하더구나. 그래서 내가 10억을 그 아이에게 줬다. 그러면 너를 떠난다고 그랬어. 네가 충격받을까 봐. 내가 말 못한 거였다. 수혁은 거짓말 목이 쉬어라 외치며 그 사실을 부정했어요. 수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사진을 손에 쥔 채 수혁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아버지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침묵으로 수혁의 절규를 받아낼 뿐이었어요. 며칠 뒤 수혁은 병원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미리 손을 써둔 자리였어요. 흰 천에 덮인 시신 앞에서 수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을 들춰본 순간 수혁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모습이었지만 옆에 놓인 신원 확인서에는 한가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울었어요. 통곡이 영안실 차가운 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곁을 지키던 장례지도사도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혁은 영정사진도 없는 빈소 앞에 앉아 며칠 밤을 꼬박 새웠어요.
친한 친구 몇 명만이 다녀갔고 강 회장은 일정이 바쁘다며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수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고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가은과 함께 살던 옥탑방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가끔 그 골목 어귀를 지나칠 때마다 수혁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서곤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났어요. 수혁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모두 끊었어요. 수혁의 방 안에는 빈 술병이 쌓여갔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보다 못한 강 회장이 어느 날 수혁의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죽은 사람 붙잡고 평생 이럴 셈이야? 수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한참을 그런 아들을 내려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계열사 대표 자리가 비었다. 그 자리 맡아라. 사람 구실은 하고 살아야지. 수혁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매일같이 찾아와 같은 말을 반복했고 결국 수혁은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은 수혁에게는 일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수혁은 엔터테인먼트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냉철한 대표였지만 그 속은 5년 전 그날 밤에 멈춰 있었어요. 수혁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그날 옥탑방 바닥에서 주워든 지폐 다발이 여전히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채로요. 그리고 그 5해 동안 가은은 낯선 도시 단칸방에서 홀로 겨울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겨울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천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은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식당 서빙, 마트 계산원, 새벽 청소까지 가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지만 겨울이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한 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은반지를 매만지며 가은은 매일 밤 같은 다짐을 되뇌었어요. 언젠가 이 아이가 아빠를 만나는 날이 오면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서 있을게. 그 다짐 하나로 가은은 그 모진 5년의 세월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가은은 그 모진 5년의 세월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다시 현재 본선 경연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실 뒤편 화장실 앞 좁은 복도였어요. 가은은 겨울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음 일정 안내를 받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가은의 앞을 가로막듯 불쑥 나타났어요. 수혁이었습니다. 가은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췄어요. 겨울이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가은아, 수혁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가은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겨울이를 슬쩍 등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복도에서 피할 곳은 없었어요. 수혁이 한 걸음 다가서며 가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5년을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영안실에서 본 그 시신이 그게 다 가짜였단 거잖아. 수혁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가은은 입을 꾹 다문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 순간 가은의 눈에 복도 끝에서 서성이는 검은 양복 무리가 들어왔어요. 강 회장의 비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지만 분명히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가은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굳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가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입술을 한번 꽉 깨물고는 수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귀티나는 대표님 눈이 삐었나 본데요. 저는 돈 벌러 온 미혼모지 댁 마누라가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수혁의 표정이 무너지듯 일그러졌어요.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가은은 겨울이의 손을 잡아 끌며 그대로 돌아섰어요. 발걸음을 옮기는 가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가은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 안으로 들어선 가은은 겨울이를 세면대 앞에 잠깐 세워두고는 빈 화장실 칸 안으로 황급히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은 가은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숨소리를 죽이려 안간힘을 쓰는데도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미안해. 수혁 씨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두려워. 겨울이 마저 뺏길까봐. 무서워. 가은은 그 말을 입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너머로 겨울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자 가은은 황급히 눈가를 손등으로 닦아내고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어요. 겨울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해야 했습니다. 한편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수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은의 거친 손과 다급했던 눈빛, 그리고 복도 끝에서 서성이던 검은 양복무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거짓말이야. 수혁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가은의 눈빛 속에 담겨있던 두려움을 수혁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의 끝에 누가 있을지 수혁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수혁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을 시켜 겨울이가 치료받는 병원 가은이의 신상 사는 곳 전부 알아봤어요. 책상 앞에 앉은 수혁은 휴대폰을 들어 병원 VIP 센터 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원장님,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가은 씨 딸, 겨울이라는 아이 앞으로 무기명 치료비를 예치하고 싶습니다. 최고 수준의 진료로 부탁드립니다. 단,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수혁의 눈빛이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가은이 자신을 밀어내야만 했던 이유를 알아낸 이상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본가 서재로 찾아왔어요. 강 회장은 술잔을 손에 든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한가은과 접촉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술잔을 쥔 채 멈췄어요. 뭐라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가은이 먼저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뗐다고 합니다. 대표님은 그냥 돌아가셨고요. 강 회장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테이블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유리잔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눈치가 있구먼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계속 감시해 한 발짝도 놓치지 마. 강 회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가은은 평소처럼 겨울이를 데리고 병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간호사가 가은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겨울이 치료비가 이미 다 정산되어 있어요. 누군가 익명으로 예치를 해두셨더라고요. 가은의 눈이 커졌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런 일을?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도 신원을 알 수 없어요. 그냥 무기명으로 처리해달라는 요청만 있었어요.
가은은 병원 복도에 멍하니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가은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수혁이었을 것이라는 걸요. 가은은 겨울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병원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흐린 하늘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가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가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본선이 거듭될수록 가은의 무대는 회를 거듭할수록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결승 무대였어요. 가은은 무대 위에서 흐드러진 한 곡을 토해내듯 불렀고 객석은 또 한 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 점수판이 차례로 올라갈 때마다 만점에 가까운 숫자들이 줄을 이었어요. 결과 발표 화면에 가은의 이름이 1위로 떠오르는 순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가은의 휴대폰에는 시청자 응원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시각 백화점 본사 VIP 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대형 텔레비전 화면으로 생중계되는 경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은의 이름이 1위로 발표되는 순간 강 회장의 손에 들려있던 양주잔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감히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손에 든 양주잔을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서가 황급히 달려와 깨진 조각을 치우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휘저으며 비서를 물러나게 했어요. 저 여자가 계속 저기 서 있으면 안 돼, 막아야 해. 그날 밤 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방송국 국장이랑 외주 PD 좀 만나야겠다. 룸살롱으로 자리 만들어 며칠 뒤 늦은 밤 화려한 룸살롱 안에서 강 회장은 방송국 국장과 외주 제작사 PD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양주병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술잔을 권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서늘한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분, 이번 경연 끝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강 회장은 그렇게 말하며 테이블 아래로 두툼한 서류 가방 하나를 슬쩍 밀었어요. 가방을 열어본 국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방 안에는 빳빳한 수표 다발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강 회장은 술잔을 천천히 비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28번 한가은이라는 참가자, 그 여자 좀 적당히 정리해 주시오. 시청자들이 등 돌리게 만들면 더 좋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트로트 신성 한가은, 과거 유부남 스폰서와 애 낳고 버려진. 미혼모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창은 순식간에 악플로 도배되었어요. 대기실에 도착한 가은은 휴대폰을 확인하다 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은은 황급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대기실 안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가은을 향해 있었어요. 한 참가자가 가은을 향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쯧쯧, 사람이 어떻게 절에 애까지 낳고 버려진 주제에 무슨 우승이야. 또 다른 참가자는 가은의 옆을 지나치며 일부러 바닥에 가래침을 탁 뱉었어요. 가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제작진 2명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한가은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가은은 제작진을 따라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제작진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지금 시청자 항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진 하차각서에 서명해 주셔야겠어요. 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가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돈이 필요해서 그래요. 우리 겨울이 심장 수술 받아야 해요. 제발요. 가은은 제작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제작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서요. 바로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혁이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이 흐트러진 채였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수혁은 무릎을 꿇고 있는 가은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수혁은 성큼성큼 걸어와 제작진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내 프로그램 참가자한테 손대지 마세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작진 중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게 위에서. 수혁이 말을 끊었어요. 위가 누구입니까? 강지태 회장입니까? 제작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혁은 서류철을 집어들어 그대로 바닥에 던졌어요.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경연, 제가 투자한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거치는 제가 결정합니다. 한가은 씨는 정당하게 실력으로 올라온 참가자예요. 누구도 함부로 끌어내릴 수 없습니다. 수혁은 그렇게 말하며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가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가은은 그 손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수혁이 가은을 일으켜 세웠어요. 가은은 일어선 채로도 수혁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수혁의 온기에 가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어요. 제작진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회의실 안에는 수혁과 가은 단둘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겨울이, 내 딸 맞지? 가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가늘게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혁은 그런 가은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은의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수혁은 그런 가은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은의 침묵 자체가 이미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수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대표의 얼굴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식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들끓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을 나선 수혁은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수혁은 서랍을 열어 그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5년 전 가은을 잃고 폐인처럼 지내던 시절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수혁은 그 수첩을 펼쳐 세 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는 단호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무너뜨린 증거를 찾는다. 그날 밤 수혁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비서 2명을 비밀리에 호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눈을 피해 외딴 카페 구석 자리에 앉은 수혁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그 폐창고, 그리고 가짜 사망 진단서를 만든 사람들 전부 찾아내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비서들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수역의 비밀정보팀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추적한 것은 그날 옥탑방을 습격했던 사내들이었어요. 비서들은 몇 주에 걸쳐 당시 강 회장 밑에서 일했던 조직 출신 인물들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방의 한 항구 도시에서 막노동을 하며 숨어 지내던 사내 하나를 찾아냈어요. 비서들은 그 사내를 조용히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사내는 처음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하지만 가족의 신변 보장과 두둑한 돈을 약속받자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일 다 기억합니다. 강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어요. 옥탑방 가서 여자 끌고 오라고 폐창고에 가둬두라고 했습니다. 사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작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비서가 녹음 파일을 들고 수역에게 가져왔을 때 수역은 그것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며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다음으로 추적한 것은 가짜 사망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던 의사였어요. 비서들은 의료계 인맥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외딴 지방의 작은 요양원에서 은둔하듯 지내고 있는 노년의 의사를 찾아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병원장이었지만 부정한 일에 연루되어 면허가 정지된 채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비서들이 찾아가자 의사는 처음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료기록부 사본과 송금 내역을 들이밀자 결국 고개를 떨구며 입을 열었어요. 강지태 회장이 거액을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신원미상 사고 사체를 한가은이라는 이름으로 처리해달라고요.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의사의 떨리는 자백이 음성으로 녹음되었어요. 수역은 그 녹음을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핏줄이 붉게 곤두서 있었어요.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역은 회사 내부에서도 은밀히 움직였어요. 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무비서가 최근 들어 회장의 신임을 잃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수역은 직접 그 재무비서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늦은 밤 인적 드문 한정식집 별실이었어요. 재무비서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으로 수역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역이 차분하게 말을 꺼내자 재무비서의 표정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압니다. 회장님이 곧 사람 바꾸려는 거 토사구팽당하기 전에 살 길을 찾으셔야죠. 재무비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방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실 겁니다. 수역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그 안에는 강 회장이 백화점 공금을 빼돌려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자금 이중장부 원본이었어요. 수역은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를 하나씩 모아가던 어느 날 수역의 비서 하나가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강 회장님이 결승전 당일 무대 장치를 손보라는 지시를 내렸답니다. 수역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무대 장치를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승전 가은 씨 무대 차례에 조명탑 고정 장치를 일부러 헐겁게 만들어두라는 지시였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요. 수역은 그 자리에서 주먹을 책상 위에 거칠게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가 사무실 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끝까지. 수역은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내 눈빛을 가다듬고는 비서를 향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음모 막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게 안전장치만 몰래 보강해 두십시오.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수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날 그 무대 위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낱낱이 밝힐 거예요. 수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 그리고 낡은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녹음 파일과 비자금 장부, 그리고 낡은 수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결승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 당일이 밝았어요. 대형 공연장 앞은 새벽부터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 결승전을 보기 위해 몰려든 관객들이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고 방송국 차량들이 공연장 주변을 빼곡히 메우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마지막 리허설이 한창이었고 조명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조명탑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무대 뒤편 관제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젯밤 보고받았던 조명탑 고정장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곁에 선 비서를 향해 낮게 물었어요. 안전장치는 다 보강해 두셨습니까?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겉으로는 그대로지만 속에 추가 고정장치를 넣어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혁은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온 모든 증거가 담긴 외장하드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오프닝 무대와 함께 사회자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객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카메라들은 무대 곳곳을 누비며 생방송 화면을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석 맨 앞자리에 앉은 수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작곡가가 긴장되시냐고 슬쩍 물었지만 수혁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어요. 이윽고 마지막 순서, 가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가은의 이름을 호명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가은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던 수혁의 눈빛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가은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뜨며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은의 시선이 잠깐 심사위원석의 수혁에게 머물렀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짧은 순간 가은의 입가에 옅은 떨림이 스쳤습니다. 반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은의 목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한과 그리움,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이 한 음 한 음에 절절하게 녹아들어 있었어요. 객석 곳곳에서 손수건을 꺼내드는 관객들이 늘어갔고 심사위원들의 눈가도 어느새 붉어져 있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무대 위 조명탑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객석 어디선가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곧바로 보강된 고정장치가 제 역할을 하며 조명탑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가은은 그 흔들림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노래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어요. 수혁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이제 명백해졌어요. 노래가 끝나자 공연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가은은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아냈어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국에서 실시간 문자 투표가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봉투를 열며 외쳤습니다. 이번 전국 트로트 경연대회 최종 우승자는 한가은 씨입니다. 객석이 일제히 환호로 들끓었어요. 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을 뻔했지만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 측 대표로 강 회장이 직접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화려한 양복을 차려입은 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트로피를 손에 들고 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트로피를 건네며 가은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금 받고 내 아들 주변에서 영원히 꺼져라, 안 그러면 그 다음은 없어. 가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손에 든 트로피를 쥔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심사위원석에서 수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들고 무대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는 수혁의 모습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수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뭐 하시는? 수혁은 그 말을 무시한 채 무대 중앙으로 걸어가 강 회장과 가은 사이를 가로막듯 섰습니다. 그러고는 마이크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최고 백화점 회장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겠습니다. 수혁의 목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객석이 순간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혁아, 지금 무슨 짓이냐? 강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다가서려 했지만 수혁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어요. 5년 전 이 자리에 계신 강지태 회장은 제 아내 한가은 씨를 강제로 납치하고 사망을 조작했습니다. 저는 그 거짓 죽음을 믿고 5년을 살아왔습니다. 객석에서 술렁임이 점점 커졌어요. 강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저 녀석이 미쳤구나.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수혁은 미리 준비해둔 신호를 보냈어요. 그 순간 공연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항구 도시에서 받아낸 사내의 자백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강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공연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가짜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의 자백 영상이 이어졌어요. 객석 곳곳에서 탄식과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며 이번에는 비자금 이중 장부의 내용이 하나씩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횡령 내역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너간 뇌물 액수가 선명하게 화면 가득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달려와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 손마저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방송 끊어. 당장 끊으란 말이야. 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방송을 막을 방법은 없었어요. 수혁은 강 회장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5해 전 제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였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수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흑빛으로 변한 얼굴로 수역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객석은 충격에 휩싸인 채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은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가은은 트로피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서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광경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역이 가은을 향해 천천히 돌아섰어요. 가은의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수역이 한 걸음 다가서며 가은의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어요. 이제 더는 숨지 않아도 돼. 가은은 그 말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역의 품으로 무너지듯 안기는 가은의 어깨를 수역이 두 팔로 감싸 안았어요. 무대 위 두 사람을 비추는 조명 아래로 공연장 가득 박수 소리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 두 사람을 비추는 조명 아래로 공연장 가득 박수 소리가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도 잠시였어요. 공연장 뒤편 출입구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리더니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 소속 형사들이었어요. 형사들은 곧바로 무대 위로 올라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 회장 앞에 섰습니다. 강지태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인신매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 한 명이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며 강 회장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철컥 하는 쇳소리가 공연장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듯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백화점 회장이야.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수역에게로 향했어요. 핏발선 눈으로 아들을 노려보던 강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애비를 이렇게 만들어. 객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또 다른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회장이야. 강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객석의 야유와 형사들의 발걸음 소리에 묻혀갔습니다. 무대 옆 통로로 끌려가는 강 회장의 뒷모습을 수역은 끝까지 지켜보았어요. 눈빛에는 슬픔과 안도, 그리고 오랜 세월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풀려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완전히 무대 밖으로 사라지자 공연장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누군가의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객석 전체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가은의 우승을 향한 박수가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박수였어요. 수역은 가은의 손을 꼭 쥔 채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가은은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수역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 순간 객석 한쪽에서 작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가은이 고개를 돌리자 무대 아래 관계자 통로 쪽에서 5살 겨울이가 두 팔을 벌린 채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동안 대기실에서 보모와 함께 방송을 지켜보던 겨울이가 엄마를 향해 무작정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가은이 무릎을 굽혀 겨울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겨울이는 엄마 품에 얼굴을 묻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1등 했어? 나 다 봤어. 가은은 겨울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역이 천천히 다가가 겨울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겨울이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저번에 나 안아줬던 아저씨다.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겨울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울아, 아저씨가 너 아빠야. 겨울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가은을 올려다보았어요. 가은이 눈물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자 겨울이는 천천히 수혁의 품으로 다가가 안겼습니다. 수혁은 두 팔로 겨울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딸의 온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발칵 뒤집혔어요. 뉴스마다 강 회장의 체포 소식과 백화점 비자금 스캔들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검찰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강 회장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동안 가은을 향해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줄줄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은을 하차시키려 했던 방송국 국장과 PD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어요. 백화점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인 이사진들은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회의를 주재하던 사회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강지태 회장의 모든 범죄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더는 그를 회장직에 둘 수 없습니다. 즉각 해임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진들의 만장일치로 강 회장의 해임이 결정되었어요. 곧이어 새로운 회장 선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그동안 회사 경영에도 능력을 보여준 강수혁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혁은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가은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겨울이의 심장병 수술이었습니다. 우승 상금과 수혁의 도움으로 겨울이는 마침내 대형병원 흉부외과 명의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 당일 가은과 수혁은 수술실 앞 복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진 채 몇 시간째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가은은 두 손을 모은 채 입술을 달싹이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그런 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잘 될 거야. 우리 겨울이 씩씩하잖아. 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더 흐르고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도 좋아요. 가은의 다리에서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혁이 황급히 가은의 어깨를 받쳐주었습니다. 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겨울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술 전보다 한결 혈색이 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가은과 수혁이 양옆에 앉아 겨울이의 손을 한쪽씩 잡고 있었어요. 겨울이가 눈을 뜨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안 아파? 수혁이 겨울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안 아파. 아빠가 약속할게. 가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수혁은 가은의 손을 가만히 잡고는 다른 손으로 주머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낡고 손때 묻은 은반지였어요. 5년 전 그 비오는 밤 강 회장의 구두굽에 빠졌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수혁이 그날 이후 줄곧 간직해온 것이었어요. 가은아, 수혁이 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끼워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못다한 약속 다시 할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가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어요. 겨울이는 침대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실 안가득 따뜻한 저녁 햇살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백화점 본관 정문 앞에는 새로운 대형 현수막이 걸렸어요. 신임 회장 강수혁과 상생 경영의 아이콘이 된 가은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는 포스터였습니다. 백화점은 강 회장 시절의 비리와 횡령을 모두 정리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었어요. 가은은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식 가수로 데뷔해 전국을 돌며 공연을 다녔고 무대에 설 때마다 객석에는 수혁과 겨울이가 늘 함께 앉아 있었어요. 겨울이는 수술 후 몰라보게 건강해져 또래 아이들과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새로 이사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겨울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냈고 가은은 평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혁이 그 옆에 다가와 앉으며 가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당을 뛰노는 겨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가은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가은의 손가락에서는 은반지가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혁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당 가득 울려 퍼지는 겨울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진짜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던 자는 결국 무너졌고 끝까지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핏줄을 빼앗고 거짓을 강요해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사랑은 살아남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정의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찐한 인생 사연으로 찾아오는 인생 찐 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